그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 이주령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먼 걸음해 주신 스태피 정책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토론으로 저희 되게 좋은 지식을 나누실 배영 교수님하고 이준일 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정책 흐름을 아주 간략히만 살펴보면 혁신과 혁신성장 정책이 지난 한 해 아주 많이 정책 환경에서 회자된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이나 카피 또는 개선의 그 작은 수준이 아니라 무언가 큰 것, 근본적인 거를 확 바꾸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데 2018년의 정책 기조의 대표적인 것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다른 정책 키워드들은 많은 논쟁에 휩싸였었던 것에 비해서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2019년에 대해서 더 구체화되고 있다, 더 구체화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혁신성장이라는 것을 올해 초에 16대 중점 과제로 실행 과제 수준으로 이제 재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딜을 하고 그다음 이노베이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네 가지를 정부가 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어서 이제 이 네 가지 축으로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조업 혁신하겠다라는 건데 제조업은 지금 이제 한계 상황으로 우려를 많이 주고 있는 자동차나 조선, 디스플레이나 석유화학을 집중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정책 그 선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혁신하겠다. 오래된 얘기지만 역시 중점도 두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벤처 생태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더 집중하겠다. 그래서 선순환 시스템 구축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작년부터 이어온 8대 핵심 성도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4대 신산업, 스마트 공장, 그다음에 핀테크, 바이오 이런 것들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19년에 정부가 선언하고 있는 그 혁신 성장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혁신 성장을 디파인할 때 그 도대체 뭐가 혁신 성장이 되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며 특히 2019년에는 어디를 주안점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저희가 준비한 스태피 아웃룩 2019의 핵심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혁신 성장을 논할 때 밸류에이션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밸류에이션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업 가치 평가의 패러다임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테슬라를 비교한 건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85조 원으로 테슬라 매출액 4조 원의 약 25배가 되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글로벌리 갖고 있는 자산의 액수를 생각해 볼 때 기업 가치가 비슷하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유통산업이라는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롯데가 갖고 있는 매출액이 28조, 그다음 쿠팡이 가지고 있는 매출액이 1조를 간 넘겼습니다. 근데 기업 가치가 큰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특히 롯데는 물리적 자산, 부동산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기업인데 시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 기업의 혁신성, 장래성 미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에 이제 혁신의 키워드가 있지 않나라고 접근해 보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혁신 성장을 이야기할 때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누구냐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했던 테슬라나 쿠팡 같은 경우가 그 분야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는 인식으로 받고 있어서 이렇게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건데 1차, 2차, 3차 산업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농업인데요. 농업 같은 경우에 바이엘이랑 몬산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IT 산업으로 치면 삼성과 애플이거든요. 근데 삼성과 애플인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이엘은 전통적으로 생물화학 기반이 강한 회사거든요. 근데 몬산토는 디지털 라인업이 강한 회사입니다. 보통 우리 농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100년의 혁신사를 살펴보면 생물화학 기반으로 혁신을 해온 산업입니다. 농약이라든지 종자 위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혁신의 한계에 도달했다. 디지털 라인업이 서포트돼서 정밀 농업, 스마트 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더 이상 혁신의 추구가 없다라는 걸로 해서 두 개가 합쳐져서 데이터 농업 쪽으로 가는 이제 이걸 해서 삼성과 이제 합병된 거고요. 두 회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펌들이 다 합병을 하면서 빅6가 메가3로 개편되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신젠타, 몬산토 이런 것들이 다 삼성전자보다 큰 기업들이거든요. 삼성전자 매출액이 1년에 한 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기업들이 명시적 매출액은 100억 달러이지만
사실상 숨어 있는 기업들, 벤처 투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더 큰 회사들인데 이게 이미 10년 전부터 보면 이들 회사가 어디에 투자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이 빨간색 그룹들이 다 그 디지털 라인업들입니다. 그래서 유전체나 유전자 뭐 이런 것들에 투자했던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이렇게 IT 라인업으로 투자를 해왔고 반 이상을 이쪽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2차 산업 분야는 더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를 만들어서 새 차를 탈 때까지 제공을 하고 새 차를 파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하드웨어 체인지를 혁신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BMW 라인업이 이제 7 시리즈가 있는데 7 시리즈가 2001년에 나오고 바디 체인지하고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여기에 차선 유지 기능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차를 팔고 2배 가격으로 이 차를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의 게임의 룰이고 혁신이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어떻게 했냐면 2008년에 로드스터를 11만 달러에 팔고 2012년에 모델 S를 7만 달러에 팝니다. 근데 2016년에 모델 3를 파는데 앞선 모델의 반값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 모델 S를 산 사람들이 이걸 팔고 이 차를 사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제조업에서 IT 산업, 전장 산업, 전자부품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체인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그렇게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하드웨어 체인지가 혁신의 수단이었다면 이제 자동차 산업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룰이나 그 다음에 경험 곡선 같은 것도 IT 산업의 경험 곡선을 따라가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GM이나 포드 세계 1, 2위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 가치는 이미 능가했고 그리고 전기차 분야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 완성차 산업 완성차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게임의 룰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자동차 산업의 안전한 대변혁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 산업 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3차 산업 분야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 우리가 아마존을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아마존의 경쟁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아마존이 어디서 나오길래 글로벌리 탑이 됐느냐라고 봤을 때 아마존의 경쟁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류에서 나옵니다. 이 물류를 얼마나 최적화하고 집적화하고 그리고 내부화하느냐. 이 게임에서 기존의 온라인 판매 회사들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했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와 판매자를 온라인상에서 매치메이킹 해주는 그래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프로바이더였는데 이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회사들이 그 롯데나 월마트의 온라인 버전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매입 다 하고 그리고 물류까지 완전히 내부화해서 그거를 얼마든지 최적화해서 비용을 떨굴 수 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상을 더 적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아마존 물류센터의 직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이제 웨어러블 팔찌라는 건데요. 아마존 물류센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이 가장 최적 선진화된 물류센터이고 그리고 이 물류센터 구축을 위해서 전문 기업을 인수합병했을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직원들이 웨어러블 팔찌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기계가 다 처리하지만 사람마저도 이 웨어러블 팔찌가 작업 지시를 주고 그 작업 지시에 따라서 한 작업이 끝나면 다음에 어느 창고로 옮겨가야 되고 어느 상품을 집어서 어디다 던져야 되고 어느 검색들을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실수 오류 다 줄이고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쿠팡인데요. 이 보신 것처럼 이제 소셜 커머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티몬이나 UF 쿠팡 이런 거 보면 이제 쿠팡이 혼자 23배 정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매출을 1조로 넘기는 다른 동행 주자들하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혁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요거 역시 물류 효율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여기다가 2조를 투자했을 때 이 방향성이 맞다라고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 기존의 이제 온라인 업체들은 물류의 내부화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게임이 체인징되면서 물류의 내부화가 경쟁력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쿠팡이라는 기업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세계 50대 기업에 한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들어가서 2016년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몬산토나 인텔 이거 세계 혁신 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1차든 2차든 3차든 우리가 혁신 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다. 적은 수준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게임의 룰을 바꾸다 보면 무엇보다 그 산업의 경험 곡선이 바뀝니다. 산업의 경험 곡선이나 비용 곡선이 기존 산업에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농산업도 마찬가지고 일단 경험 곡선이 ICT 산업의 경험 곡선과 매우 유사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ICT 산업의 경험 곡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능은 2배 올라가지만 가격은 2배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혁신 성장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전망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2019년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가까운 건데요. 일단 산업혁신 정책 쪽에서 보면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더 가속화돼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ICT 산업은 다른 산업을 서포터해주는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ICT 산업이 전 산업에 들어가면서 내재화, 내부화되고 그 산업의 일부가 되면서 게임의 룰을 바꾸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 전 산업 분야에서 이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큰 흐름이다라는 이제 이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도 완전히 이제 바꾸는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산업 경험이 저렇게 바뀌면 일자리 자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가설과 전제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가설과 전제들이 무의미해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디다스 공장이 독일 본토에 있다가 베트남으로 갔다가 다시 독일 본토로 돌아갔는데, 베트남에서 4,000명이 생산하던 기성화를 독일 본토로 들어가면서 6명이 맞춤화로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측면에서 단순 수를 비교하면 4,000명이 6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기존에 신발하는 사람을 육성하려면 엄청난 숙련 교육 훈련 기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완전히 다른 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학 기술이 일자리를 많이 감소시킬 것은 단기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 일자리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다른 일자리들이 생기는 것도 당연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저희 전망에서 보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코크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20, 30년 교육을 시켜서 산업 현장에 보내서 20, 30년 일을 하다가 은퇴하는 이런 선형곡선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 훈련이 한 자리에서 순환한다는 거죠. 아까 아디다스 공장 6명을 육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기계 오퍼레이션을 하는 정도의 수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과학과 산업이 또 시민사회가 동행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분배의 룰을 규정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혁신을 재교육하는, 또 재배치하는 이런 게 이제 코크리에이션인데, 조금 뭐 무리해서 얘기하자면 광주형 일자리나 구미형 일자리 같은 것도 그런 코크리에이션의 하나의 이그젬플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코크리에이션을 좀 중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신기술 측면인데요. 이게 이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가망 기술이 나오면 기대감이 확 있어서, 이게 이제 시장의 기대, 고객의 기대인데, 어떤 특정 기술이 좋아 보이면 이 기대감이 극대치를 칩니다. 그래서 유망 기술이 되는데, 유망 기술이 된 다음에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살아남는 기술만 다시 그 붐업되는 이런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 요 가망 기술과 유망 기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확인이 된 기술들을 얼마나 빠르게 산업 기술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기술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이런 유망기술 조사에 대해서 정례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유망기술 같은 경우에서 산학연 토론 같은 거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국가 유망 기술을 잘 잡아본다든지, 그리고 유망 기술과 관련된 규제 같은 것들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같은 연구기관들이 해야 할 큰 업무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R&D인데요. 중소기업 R&D도 혁신 성장의 큰 틀에서 보면 조금씩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경제가 관리 경제라는 거였다면, 관리 경제는 상당히 리지드하고 그리고 안전을 추구하고 전문 인력들을 대거 투입하는 이런 거였다면, 이제 기업가 경제는 역동성, 다양성, 그다음 이질성, 이런 것들을 얼마나 품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큰 숙제가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도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이제 혁신에 대한 실패를 좀 인정하자. 혁신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제도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고요.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서 혁신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큰 혁신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에 대한 안전망, 이것들을 좀 과기 체계에서 갖춰야 될 것이 이제 2019년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또 추가 설명이나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따 토론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